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금리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투자와 재테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점은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와 재테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행복을 향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제대로 된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머니컨설팅 재무와 보험 설계에 있어 올바른 나침반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머니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centbit.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QMS 플래너 서정아 팀장과 최준영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산 관리에 필요한 경제와 금융의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앤톡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앤톡 시간에는 이제는 월세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경제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저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됐고 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팀장님들께서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뭐 제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월세 시대, 뭐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네,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수만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전세 물건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지금은 전세 주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부터 좀 짚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일단 70년대부터 90년대 IMF 전까지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년에 10% 이상의 성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과 가장 밀접한 지표인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7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을 한 거에 비해 2000년대부터 2015년 현재까지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물가는 이제 금리와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금리도 높았고 자산 가치도 같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가격 또한 역시나 상승을 하겠고 상승이 되었고 이 상승이 되다 이젠 투기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집만 사면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 같이 성장한 것이지 부동산만 특별히 성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조금 더 어떤 투자보다 좀 안전하고 좀 좋았었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이런 손실에 대한 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대를 지냈던 어른들은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죠. 대한민국에서 재테크를 한다면 무조건 부동산이다. 무조건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긴 해요. 네,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집을 샀지만 네.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매매보다는 임대소득으로 좀 투자 방향이 바뀐 것 같네요. 물론 지금도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가가 다른 점은 일반 아파트나 주택으로는 예전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가 힘들어진 게 좀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큰 차익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리스크가 있고 이자를 감당하면서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되었죠. 예전에는 자녀 2-3명 정도가 같이 살 수 있는 이 중산층, 이 2-3명 되는 중산층의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3개에서 4개 되는 20평대에서 대략 40평대 초반까지 되는 집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선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1인이나 2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소형 주택이라든지 또는 임대주택이 조금 손쉬운 그런 주택을 좀 많이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전망, 교통가치, 이런 좋은 고급 빌라들을 선호하거나 아파트 정도가 그나마 좀 선호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주의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대형주택의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게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중소형 주택에 투자할 정도의 자금이 갖고 있는 분들은 섣불리 이 매매 차익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끼어들 수가 사실은 없고요. 그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60대 이상의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투자보다는 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임대사업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도 그랬지만 특히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네네. 이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높았던 과거에는 집값의 한 30-40% 정도만 있으면 집을 사고 나머지는 다 전세를 주더라도 집값이 올라서 투자 수익을 좀 얻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을 사더라도 그다음에 또는 이제 집을 사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걸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은행에 넣고 예대 마진을 취하기보다는 이제 월세로 돌려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은행이자보다 훨씬 나은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봐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율이 1년에 2% 미만이다 보니까 돈이 안 되죠, 이게. 그쵸? 근데 월세로 돌리면은 전환율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8%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누가 전세로 집을 내놓겠습니까? 이게 사실 오히려 전세로 나온 매물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그 월세로 돌렸을 때 이자 수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내가 전세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그 건물의 그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이자 상환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전세를 구하기조차 힘든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즘이.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 둘째치고 월세를 내기 힘든 사람들도 좀 답답할 테고 네. 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 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양쪽의 입장에 필요한 자산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시라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과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다 이렇게 이자가 쌀 때 너의 집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에 등 떠밀려서 덜컥 이제 지르지 마시고요. 집값이 더 오를까봐 대출에 의존해서 내 집 마련을 이렇게 서두르시게 되다 보면은 평생 대출만 갚다가 노후를 준비하시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집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출을 무리하게 받게 되면 소득과 지출에 대한 균형이 이게 깨지게 됩니다. 이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집 마련은 목돈 마련 그리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운 후에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오로지 부동산 임대소득만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징이 자산 대부분이 모두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공실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실률을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공실로 인한 소득 감소라든지 또는 이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을 항상 좀 위험해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소한의 현금 자산을 좀 보유하셔서 또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의 여유를 좀 가시고 그런 문제에 좀 대처할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비해서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대3으로 부동산이 적은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주택 또는 유동자산이 아닌 곳에 70% 이상을 이제 부동산 불패에 이어져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0% 이상을 갖고 있고 대부분 30%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또는 20%는 10% 거의 금융자산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 마련과 대출 상환 계획까지 꼭 세우시고 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현금 자산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앤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무와 보험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 분들과 바로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해보고 보다 자세히 재무 설계와 보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사님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 둘을 가진 5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일을 할 때는 돈을 벌어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어 집에 앉아 노후 준비를 하려니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50대 주부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노후 준비를 하려니까 좀 막막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이분 상황 어떠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사례자의 현금 흐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마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님이랑 비슷한 일반적인 좀 평범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50대 주부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수입 자체는 전반적으로 남편이 지금 500만 원을 벌고 계시고 아내분은 이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소득이 500만 원 남편분께서 발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 같은 경우는 생활비 200만 원 지출하고 계시고 일반 지출로 약 1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저축으로 약 12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지출 전체 500만 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보면 별로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생활비가 지금 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출로 180만 원, 저축이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례자분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판단했던 부분이고 사례자분께서는 지금 보시면 일반 지출이 여기가 지금 30만 원 정도가 됐고 저축이 약 170만 원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았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일반 지출이 180만 원 정도, 저축을 120만 원 그렇게 하셔서 생활비 200만 원까지 총 지출 500만 원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지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띄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금 흐름 자체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이제 금융상품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상품이 이게 지출인지 또는 저축인지 전혀 알지 못하시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냥 지출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비 200만 원은 지금 500만 원에 지금 50대 주부시고 자녀를 둘을 이제 두신 분 치고는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요. 일반 지출 같은 경우는 지금 180만 원 지출하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버님이 68만 원, 어머님이 62만 원, 그리고 자녀 둘이 26만 원, 24만 원씩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보험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지금 합치셔가지고 벌써 150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고 자녀 두 분이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지금 130만 원 지출하고 계시고 지금 자녀 두 분이 지금 50만 원 지출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게 보험료가 이게 너무 과다해서 제가 받아봤을 때는 어떤 내용을 봤냐면 27만 원, 25만 원 이렇게 변액 CI 보험이라는 걸로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이 변액 CI 보험이 저축성인 줄 아시고 지금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저축성으로 가고 계셨는데 이제 27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12개월 동안 20년간 납부를 하고 나면 거의 5천만 원 가량이 되는데 사망보험금 5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게다가 이 상품 자체를 이제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을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라 저축이 되는데 저축으로 가입을 했는데 라고 저한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상품을 열어봤더니 사망보험금 전체 5천만 원 잡혀 있고 27만 원 중에 25만 몇천 원이 지금 사망보험금 주계약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특약들 몇 개가 들어있고 저축이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설계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27만 원과 지금 25만 원에 대해서 지금 약 5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저축을 알고 매월 납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한
목적인데다가 이 상품이 뭐 변액 유니버셜이라든지 이런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엄연히 종신보험으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상품들 자체도 제가 따로 비교를 해봐도 지금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빠져서 27만 25만 원이 사실 연금으로 전환하기엔 너무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180만 원 중에서 지금 52만 원이 빠져서 이 부분 사실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금 흐름을 좀 제대로 알고 저축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실제 일반 지출로 나가는 보험에다가 현재까지 중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지 환급금 자체가 50%밖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납입을 하셔도 결과적으로 연금 목적으로 쓰기엔 너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을 조금 바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출도 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험료 지금 그렇게 변액 CI 보험을 좀 제하고 아버님, 어머님 지금 보험료 7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 자녀 두 분 이렇게 50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만 보셔도 굉장히 금액이 좀 과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험도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78만 원, 자녀분 50만 원을 뜯어보았더니 전반적으로 지금 30만 원하고 20만 원 정도가 마찬가지로 지금 금액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였더니 대략적으로 지금 48만 원 정도, 지금 보험료 78만 원이 지금 약 48만 원 정도, 그리고 보험료 50만 원이 대략적으로 30만 원. 지금 실제로는 78만 원만 일반 지출로 지금 납입을 하시면 될 것을 지금 180만 원이라고 엄청나게 과다하게 지금 납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반 지출이나 이런 현금 흐름들은 바로 잡기만 하더라도 이 저축에 대한 부분이 실제 12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일반 지출 180만 원에서 78만 원만 지금 납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축이 120만 원이 아니라 222만 원이 지금 저축 여력이 생김으로써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조금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기보다 이 금융상품에 대한 거품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이 금융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은행에 가시거나 증권사 또는 이렇게 보험사를 가시게 되면은 은행 가게 되면은 상품들을 권해줍니다. 또 그다음 증권사를 가더라도 상품을 권해주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권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동안도 사실 어머님, 이 시청자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냥 권해주는 걸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다가 지금 보시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ELS라든지 이렇게 ELS라든지 재형저축 이렇게 저축보험 같은 경우를 경험을 하셨었고 중간에 필요로 인해서 또 해지하신 부분도 있고 알지도 못한 채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증권사를 가더라도 뭐 펀드나 주식 사실은 겁나서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시고 또 시청자분도 사실은 겁나서 많이 못했지만 은행에서 권하는 적립식 펀드나 이런 것들은 왠지 안전할 것 같고 그동안 또 워낙 또 좋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또 괜찮다고 또 가입하시고 그렇게 많이 또 약간의 좀 우를 좀 범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행히도 새마을금고나 수협이나 신협 같은 곳에서 보험이라고 가입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제라는 이런 상품도 지금 많이 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주변에서 노출이 계속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이 저축성보험 같은 상품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설계사들이 오니까 또는 주변 사람들이 권유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구나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권하다 보니까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계셨었고요. 과거 지금 상황들을 제가 한번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앞에서 변액 CI 보험은 정리를 해서 지금 정리를 했고 저축가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연금저축 세금 혜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 혜택 때문에 연금저축을 30만 원 정도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다 보니까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걱정될 수 있다 보니까 연금보험으로 50만 원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 변액연금으로 50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 공시율로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변동이 없지만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 그때 가입 시점 이후로 변경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목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ELS 2천만 원, 펀드 같은 경우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가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운영을 하셔가지고
뭐 6개월 연기되고 해서 돈을 받을 때도 있었고, 펀드 같은 경우도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거 어떡하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올라와서 결국 원금 정도 내가 낸 만큼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원금이다,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환매도 되겠다 싶어서 해지하셔가지고 환급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사실은 그러시면서 그 와중에 기간을 다 손해를 보셨거든요. ELS나 펀드 같은 경우를 운영하면서 뭐 1년, 2년, 그다음 펀드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운영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그냥 원금만 계속 찾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금 보험이라든지 변액 연금이라든지 이렇게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고, 이마저도 전화해서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만약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낸 돈도 도달하지 못하고 70%나 80% 이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해서 관리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좀 겪고 계셨습니다. 네,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에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제는 어머님께서 좀 기준을 정하시고 재테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기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되는 게, 금융 상품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 그동안은 일을 하시는 동안은 바쁘시다 보니까 돈을 어디에 저축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권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가져가셨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일을 안 하시고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방송도 보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찾아보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움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를 보기 전에 먼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나 증권사나 또는 공제,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부분에서나 또는 보험사, 사실은 상품은 나쁜 게 전혀 없거든요. 상품은 어떤 상품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자기 자신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품을 걱정하시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노후를 소득 끊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시니까 거기에 맞는 상품을 권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소득을 벌어서 이제 막 취업을 했거나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 같은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품은 굉장히 좋은데 자기에 맞는 상품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은퇴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아버님께서 만약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나마 들어왔던 500만 원이라는 자금도 사실 은퇴가 되면서 퇴직금과 함께 소득은 끊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퇴가 되는 시기도 사실은 65세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65세가 되면 좋겠지만 기업이 어렵다든지 또는 땡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득과 소득 기간 자체는 좀 짧게 보셔서 낮게 기준을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용이라는 거는 자녀들이 갑자기 만약에 결혼을 좀 빨리 한다든지 또는 대학원을 간다든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나 아니면 부동산 같이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용들은 조금 크게 보시고서 그렇게 기준을 좀 잡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드렸나요? 네, 지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재테크라기보다는 노후에 목적을 좀 두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그 아버님의 소득과 지금 이제 어머님은 벌써 몸이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소득을 더 이상 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아버님의 소득 구간과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노후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던 방법은 지금 남아있는 소득 구간,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연세가 5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50대 중반에서부터 은퇴 전까지는 아직 소득 구간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많은 소득을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있는 지금 ELS라든지 펀드라든지 그런 운영한 금액과 또 수시 입출금이나 그렇게 통장에 지금 있는 그 금액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녀들을 위한 자금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모님들을 위한 노후로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소득 끊기고 난 다음에 구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돈이 나올 수가 없다, 자기한테 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눈덩이라는 표현을 써서 눈덩이가 굴러가서 점점 커지는 걸 상상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ELS나 이렇게 펀드, 이제는 펀드가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이제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계속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자산이 좀 불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간 중간중간에 소득을 버시는 중간중간 소득은 계속적으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소득을 눈덩이를 좀 키우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은퇴 시기가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퇴직연금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되고 다른 무언가 사업을 떠나서 돈에 대한 그 생활비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지출비 또는 아직 납부가 끝나지 않은 이런 보험료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은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적으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것이 지금 은퇴 이후에는 나올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이 눈덩이가 계속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그 금액보다도 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눈덩이는 점점점 커지고 계속적으로 월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그동안 시간 가치라든지 이런 화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물가가 상승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돈을 지급을 받으면서 눈덩이가 줄지 않으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노후를 조금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은퇴를 하기 전과 후를 나눠서 이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 중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산관리 팁이나 컨설팅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조금 이제 친절한 재테크 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친절한 재테크 팁이지만 사실상 친절하진 않아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잘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어머님도 실제로 저축인 줄 알고 있었던 상품도 지출, 일반적인 지출로 나가는 그냥 보험 상품이었었고, 그 다음에 가입 자체가 이게 내가 얼마나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신 상태로 좀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거품이 껴있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좋은 상품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상품은 많은데 내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다른 상품을 고르게 되면 좋은 상품을 고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힘을 받을 수가 없고 좋은 상품을 만약에 필요한 상황에서 좋은 상품을 고른다면 그런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내 상품이 내게 적합한지 상황에 따라서 목적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모으셨으면 돈이 불어날 겁니다. 그럼 돈을 불어나면 이제는 돈을 지키는 그런 걱정,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 이전에 첫 번째 모으셔야만 불릴 수가 있고 불리셔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으지도 못하시면 돈을 불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런 현금 흐름이나 그런 거품 같은 걸 다 제거하시고 그렇게 돈을 모으셔서 불리고 그다음에 행복한 고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설계 통한 솔루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요,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 전화나 무료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준영 팀장과 함께 컨설팅 사례를 통해 재테크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화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희 가족의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수입이 줄어들고 나니 담보대출을 갚아 나가는 것도 힘들고 막연하게 됐고 보험료도 부담이 되던 차에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 가족보험의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고민 끝에 문의드립니다. 네, 40대 주부님의 사연이셨는데요. 팀장님께서 이분 상황 어떠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요새 많이 빈번해지고 있는 사례이긴 합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까지가 한 보통 60세나 65세 혹은 70세까지도 이제 근로소득을 계속 발생시키는데 배우자,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기가 조금 빠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조금 그 자녀들을 키운다든지 하는 문제로 조금 이제 은퇴를 빨리 하시게 되시면서 갑자기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 이 현금 흐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40대 주부의 현금 흐름입니다. 급여소득이 지금 보시면은 남편은 450만 원, 그리고 아내는 소득이 없죠. 총 소득이 그렇게 해서 4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생활비가 200만 원, 그리고 일반 지출이 140만 원인데 여기에 보험료가 84만 원이고요. 대출 상환 금액이 한 달에 56만 원씩 상환 중이었습니다. 이 대출 상환은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을 몇 억을 받았다가 지금 많이 갚아 나가서 1억 정도가 남았는데
56만 원씩 갚다 보면은 20년 동안이나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2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신 것 같아요. 반면에 저축은 현재 100만 원을 하고 계셨는데요. 은행 같은 데서 가입하신 저축보험을 50만 원, 그리고 단기 적금을 50만 원 하고 계셨고요. 총 지출 440만 원에 예비비 10만 원 해서 총 이제 450만 원이 맞게 되었습니다. 네, 눈에 띄는 부분이 보험료랑 대출 상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사연에서도 읽어보니까 네.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와 대출 상환이 부담이 되고 네. 저축은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팀장님께서 이 사례자님 플랜 만들어주실 때 이러한 네. 부분들 고려해 주셨죠? 당연히 제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소득이 갑자기 줄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생활비를 쓰는 비중도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다가 갑자기 내 소득이 줄었다고 생활비도 갑자기 150만 원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의 현금 흐름이 갑자기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원래는 수입이 한 600만 원 이상 정도에서 한 달에 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한 300~400만 원 저축을 하시고 원리금 상환도 잘 하셨다가 갑자기 배우자분이 아내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시면서 현금 흐름이 갑자기 나빠진 케이스고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랜 고려사항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플랜을 작성할 때 플랜 고려사항을 한 비중은 첫 번째로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제가 저기 사례자분 생활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허리도 졸라 매시고 지출 줄이시고 지금 외식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치킨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봐드릴 수 있는 거품 껴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릴 때 일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고 또한 대출 상환 기간 부담을 20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빚에 계속 눌려있으면 그 심정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노후 준비도 한편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플랜을 고려를 해봤죠. 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대출 상환 부담도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팀장님, 이게 쉬운 의뢰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모든 의뢰가 그렇지만 항상 모든 사양이 담겨있고 그 하나도 쉬운 의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이분들의 보험 가입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네. 3인 가족의 보험 가입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3인 가족이셨는데 지금 남편분은 지금 48세이시고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33만 원짜리, 그리고 실손보험을 8만 원, 그리고 아내분은 종신보험을 17만 원, 그리고 실손보험을 6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세인데 종신보험이 15만원 그리고 실손보험을 5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총 보험료 납입 금액이 약 84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납부를 하고 계셨죠. 네, 지금 보니까 가족 모두가 종신보험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사실 흔치 않다고 볼 수도 있고 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한 분의 지인이나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가족 중에 잘 아는 가족 지인 중에 설계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많을 때는 이 정도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이 안 됐는데 수입이 줄어들고 보니까는 한 달에 83만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때 이제 내가 제대로 가입한 게 맞나? 이렇게 꼭 내가 돈을 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가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상세 진단을 한번 볼까요? 자, 상세 진단입니다. 일단 남편분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남편분이 갖고 계신 종신보험은 변액 CI 종신보험으로서 33만원, 삼성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33만원 납부 중이셨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20년 납이시고 5년 정도 납부를 하셨고요. 특약사항으로는 일반 사망을 1억 원 정도, 그리고 이게 CI보험의 특징이죠. 중대한 질병 시 일반 사망의 80%인 8천만 원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이 주로 된 특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8만 원짜리를 갖고 계셨는데 이제 생명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8만 원짜리 갖고 가시는데 20년 납에 4년 정도 납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다 할 그 진단비나 이런 특약들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는데, 자, 일단 정기보험으로
종신보험을 대체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3만 원이라는 지금 종신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서 약 보험료 차이가 한 5배 이상이 나죠. 그래서 일반 사망 1억 원, 재해 사망 2억 원으로 보장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보험료는 한 5배 정도 저렴하게 되겠죠. 대신에 이 정기보험은 만기를 한 65세나 70세로 설정을 하고 이게 지나면 보험이 소멸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성 이제 질병 관련한 이제 대비책으로는 이제 암보험을 가져가셨는데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각 진단비를 5천만 원씩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한 12만 원 정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변액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 시, 그러니까는 엔드 조항이 아니에요.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뭐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암에 걸렸을 때 나오고 뇌졸중 걸렸을 때 나오고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 걸렸을 때 먼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각 들어있는 게 유리한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씩 확보를 해드렸고요. 실손보험 8만 원짜리는 이제 저렴하게 단독 실손으로 해서 2만 원만 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금액은 4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네, 팀장님, 그런데 이 CI 보험 때문에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CI 보험이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단골 상담 신청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험 상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약관이나 이런 특약 내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 된다는 보험이다. 연금도 된다. 질병도 된다. 사망도 된다. 이렇게 다 된다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금액도 워낙 비싸기도 하죠. 특히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80%를 내가 중대한 질병 시, 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에 해당했을 때 미리 땡겨받는다는 개념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결국 거기에 종신보험에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부었던 돈들은 결국 내가 언젠가는 연금으로 내가 받아야 될 돈이기도 한단 말이죠. CI 보험을 하게 되면 턱없이 줄어들겠지만요. 어쨌든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연금으로 전화에 신청하게 되면은 주계약이라는 부분이 연금 전화로 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CI로 내가 받을 수 있던 보험금도 어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내가 65세에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해버리면은 65세부터 걸리는 나의 중대한 질병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아내분과 자녀분의 보험도 한번 볼까요? 아내분의 산세 진단으로는 역시 똑같이 변액 CI 종신보험 남편분하고 똑같은 17만 원짜리 가져가 계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4년 납부, 일반 사망 5천만 원에 중대한 질병 시에 80%의 4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내분이 직장을 그만두신 상황에서 사망 보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17만 원씩 내기보다 그냥 질병 케어만 되는 암보험으로 암,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질병만 보장받는 각각 진단비를 그것도 든든하게 한 5천만 원씩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 해서 8만 원만 내도 가능하도록 바꿔드렸고요. 역시 아내분도 실손보험 6만 원짜리를 하나손해보험에서 갖고 가고 계셨는데 이게 20년 납에 4년 정도 납부를 하신 상황이고 이것도 역시 저렴하게 단독 실손으로 만 원 정도만 내실 수 있게끔 바꿔드려서 보험료 납입 금액은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인가 봐요. 자녀분의 보험을 보면은 자녀도 이제 변액 CI 종신보험 똑같이 가져가죠. 1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20년 납에 1년 납부 일반 사망 1억 원, 중대한 질병 8천만 원 지급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암보험을 각각 5천만 원씩 보장받는 걸로 9만 원 낼 수 있게 또한 실손보험도 5만 원 내던 거를 단독 실손으로 저렴하게 만 원 정도만 낼 수 있게 해서 보험료 납입 금액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네, 가족 구성원들의 자세한 보험 플랜 살펴봤습니다. 한 분씩 살펴봐도 보험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기보험과 암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세 가지만 가져가게 되었고요. 아내분은 암보험, 실손보험. 아내분이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지금 당장 무리한 보험 가입을 시키기보다는 질병에 관한 부분만 케어를 받고 나중에 자녀가 결혼했을 때 이제 정신보험이라든가 정기보험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보험료 납입 금액이 39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전후 보험료 변화로는 84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확 대폭 낮아지게 되었죠. 따라서 45만 원이 저축 여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와, 45만 원이나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됐네요. 그럼 이 줄어든 금액은 어디에 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정 후 현금 흐름이라는 네임으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고 일반 지출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서 보험료를 39만 원으로 줄이고 나니까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분이 고민을 하신 게 20년 동안 어떻게 갚아요? 라는 거였는데 대출 상환하는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반 정도로 이제 단축시켜 드렸죠. 대출 상환 금액을 50만 원에서 90만 원 늘려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저축 또한 지금 은행에서 가져가시던 연금 그냥 일반 저축보험이라던가 뭐 그냥 적금만 갖고 가셨는데 적금은 50만 원 예비비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냥 유지시키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남편분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이제 소득공제도 노리시고 나중에 추후에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만 원 정도 남는 여윳돈은 이제 노후자금 으로서 아직 어떤 상품에 들어가신 선택은 안 하셨는데 이제 사례자분의 성향에 맞춰서 가족 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저의 이제 교육 방식 제가 이제 좀 케어를 해드린다는 조건 하에 뭐 투자 성향이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공실 상품으로 어찌됐던 그 노후를 대비한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대출 상환 기간이 확 줄어들게 됐네요. 또 저축 금액도 늘어나고 노후 준비도 일정 부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그럼 오늘 컨설팅 포인트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컨설팅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분이 원하시던 것이 보험료 부담 완화, 그리고 대출 상환 기간 완화, 노후 준비였는데요. 자, 다 이루어들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84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45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었고, 이 45만 원의 차액으로 주택담보대출 20년 상환하시던 걸 10년으로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기존에 그냥 저축보험으로 그냥 만기 한 7년에서 10년짜리 그냥 목돈 만들기다 이렇게 해서 혹해서 그냥 상품 받고 가입하신 거를 이제 연금저축펀드로 소득공제도 30만 원 노리시면서 추가 노후자금 30만 원으로 이제 변액연금이나 혹은 연금보험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는 상품으로 다시 세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재무와 보험에 관한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상담 이어지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화면 보시고 실시간 상담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실시간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문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981님이시네요. 아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30세 만기로 해야 하나요? 네, 아이 보험 가입하실 때 만기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아이보험을 30세 만기로 이제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인 뱃속에 있거나 또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30세까지만 보장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30세 이후에 100세까지도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후자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30세 만기라면
혹여나 30세 전에 아프다면 그 이후에 다시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하시기보다는 거꾸로 100세, 지금은 뭐 110세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110세까지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100세까지 정도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걸로 혹시나 30세 만기가 100세 만기보다 조금 저렴해서 30세 만기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 거라면은 차라리 100세 만기로 하시되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빼시고 조금 금액도 최대가 아니라 조금 최소한으로만 가져가셔가지고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비과세나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뭐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세부터 생명사 그 보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자녀 보험 상품은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100세 만기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3868님이시네요. 오래된 종신보험이 있는데 연금 전환을 권유하는 전화가 자꾸 옵니다. 지금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종신보험 연금 전환 기능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팀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례자분이, 그 시청자분이 문자를 주시는 분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지고 자꾸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있던 정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증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에서 5%까지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자를 복리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한테 빨리 연금으로 돌리시면은 대단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건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정말 내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다, 더 이상 내가 돈 나올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그때 연금 전환하셔서 연금으로 타시는 게 지금 연금 전환하시는 것보다 몇 배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실시간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791님이시네요. 종신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문제가 되나요? 팀장님, 종신보험으로 노후 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신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것을 상품을 가입하실 때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방법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을 모른 채 연금인 줄 알고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가셨으면 그 부분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종신보험이 아니고 소멸이 되는 정기보험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면 정기보험과 저축을 따로 가져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정기보험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망보험금을 유지를 하다가 소멸이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반면에 저축 같은 경우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축만 계속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정기보험과 저축의 조합과 종신보험의 조합을 봤을 때 만약에 이 종신보험을 나중에 가입을 하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20세가 됐다, 또는 성년이 돼서 어느 정도 독립이 됐다라고 하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이 종신보험에 대한 가치가 없고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 종신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계획하셨다면 노후 대비하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4752님이시네요. 은행에서 보험사의 저축 상품을 권하는데 좋은 건가요? 네, 팀장님, 은행에서도 이 보험 상품 권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네, 은행에서 보험사 저축 상품 드는 거 어떤가요? 사실은 그 은행에서 파는 그 보험사의 저축 상품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꼭 좋습니다, 나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그런 상품을 권유할 때 그런 기본적으로는 은행에서도 이제 보험 상품을 권유하면서 그 정도의 실적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곳의 특성상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은행의 센터에 내가 방문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그 만나서 이제 하는데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제 은행 직원이 말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고 하니까는 이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사인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적금 상품이나 이런 걸 가입하시거나 혹은 대출을 받으시면서 이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시면 혹은 이 펀드에 가입하시면 대출 금리를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혹해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상품이 정말 필요한지 좀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은행에서 가입하기 가장 많은 케이스인 사례 중에 하나인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돈 만들기, 1억 만들기 해서 은행에서 많이 이제 가입을 시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 이율이 아무래도 다른 상품보다는 높지만 대신에 만기가 7년에서 10년으로 짧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지극히 안정적인 걸 원한다고 하시는 성향이 아닌 이상은 이런 상품보다는 만기가 좀 긴 상품을 고르셔야지 내가 눈덩이 효과, 아까 저 서정환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복리를 눈덩이 효과로 불려서 내가 정말 비싼 사업비를 다 내고서 정말 제대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겠죠. 네, 은행에서 가입하신 저축보험은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만기가 짧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머니컨설팅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 전화 0231532669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개국 7주년 머니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증권과 보험, 부동산까지 알찬 정보 나누는 시간 준비했고요. 또 55인치 TV, 노트북까지 통 큰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